예, 안녕하세요. 푸르미 아빠 최희수입니다. 오늘은 아이 마음속으로 9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그동안 네이버에 카페 푸르미 교육연구소를 만들어서 그동안 방송을 많이 잡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방송이 끝나고 난 후에는 연변에 한 달 동안 강연을 하러 갑니다. 거기는 유튜브가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인터넷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한 달 동안은 들어올 수 없을 겁니다. 연변에 갔다 오고 난 후에는 또 부지런히 방송 잡아서 올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두려움에 관한 시간입니다. 두려움 극복하기. 두려움에 억지로 맞서게 하는 것은 소용없으며 오히려 두려움이 더 커지게 만든다. 아이든 어른이든 두려움을 극복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 두려움에 맞서자는 결정을 당신이 내리면 아이는 스스로의 선택이 아니라 당신에게 의존해서 두려움에 맞서려 할 것이다. 자신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책임감도 느끼지 못한다. 그리고 이런 의존심은 두려움을 더욱 증가시키게 된다.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 엄마가 그거 두렵지 않아 이 말을 해주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냥 두려움을 겪을 수 있게끔 해주라는 뜻이에요. 그래야만 아이가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건데 만일 야 그거 안 두려운 거다 그거 별일 아니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아이는 자기가 느끼는 감정이 좀 이상하지 않는가. 네. 엄마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아이는 두려움 자체가 허상이기 때문에 알아요. 겪고 나면 그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가 그런 두려움을 스스로 대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시라는 뜻이죠. 자, 우리 아들은 세상에 무서운 게 없다니까 만 이런 말을 한다는 얘기는 이미 두려움이 부모 이런 말을 했다면 그건 두려움이 그 아이에게는 억압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고 말하는 아이는 자기가 두려움을 느낀다는 사실을 두려워한다. 그래서 아이의 두려움을 느끼지 않으려고 무의식 깊은 곳에 꼭꼭 묻어버린다. 하지만 그 두려움은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위장하거나 아예 엉뚱한 곳에서 수면으로 올라오게 된다.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는 것은 자연스럽고 정상적인 일이다. 어른들이 지나치게 용기를 강요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얘기. 용기를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어린아이 다 용기가 있거든요. 자, 아이는 손톱을 깨무는 버릇이 있다. 밤에는 잠자리에서 몸을 움찔하고 놀라며 코를 건다. 하지만 아이는 자기가 불안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자기는 원래 그런가 보다 하고 여겼다. 이 아이가 그렇게 손톱을 물어뜯는 것은 사실 깊이 들어가 보니까 부모의 무관심, 대화 단절로 인한 괴로움, 소년 시절의 막막한 외로움이 떠올랐다. 어른이 돼서도 코 골고 이렇게 손톱 물고 이런 부분 안에는 어린 시절에 이런 부분들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근데 이 사람은요, 이제 어른이 돼서도 어떤 행동을 하냐면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요 위험을 감수하는 그런 모험하는 그 스포츠도 굉장히 위험한 스포츠 있잖아요. 아주 스릴을 즐기지만 그러나 생명을 내걸어야 되는 이런 스포츠를 좋아하고 그리고 도전했다라는 거죠. 왜 그런가 봤더니 두려움이 지워지자 한편으로는 스릴을 찾고 한편으로는 두려움에 맞설 능력을 실험해서 결국 살아있음을 느끼려 했던 것이다. 그 근원 안에 어린 시절에 있었던 두려움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억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려고 계속 같은 행동들 좀 더 위험한 곳에 위험한 데 가면서 난 이렇게 용기 있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그런 것에 더 깊이 갔다라는 얘기죠. 따지고 보면 근원 안에는 난 두려움 아직도 있어 라는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것을 모험 스포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계속 대면하려 했지만 자각이 일어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깊은 그 근원 안에 나 아직 두려움이 있구나. 이 부분을 자각하고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느끼게 됐던 그 두려움에 관한 부분들을 그 감정을 다시 느껴야만 그 문제가 해결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렇게 어린 시절에 내면에 머물고 있던 어린아이 그 내면아이의 공포를 느끼고 표현하는 것을 자신에게 허락함으로써
나 용감해, 나 두렵지 않아 이게 아니라 나 너무 두려워. 그러면 두려움은 그 다음엔 떨림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겪고 난 후에 분명히 해방되었다. 수면 중 호흡도 더 차분해져서 안에도 한시름을 놓았다. 자면서 움찔거리지도 않고 감정을 억압하려 한다는 증거였던 코골이도 훨씬 줄어들었다. 두려움에 대해 반복적으로 무시당한 아이는 개방적이고 대담한 성인으로 자랄 수 없다. 보다 더 강렬한 감정을 느끼고 싶어서 점점 더 큰 위험을 무릅쓰는 경향을 보이고 자신의 통제 능력과 자기 절제 능력을 자꾸만 실험하게 된다. 원래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이런 실험을 하지 않습니다. 예. 자, 이런 사람들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몰두하지 못하고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할 수도 있다. 친부모조차 자신의 두려움에 그렇게 무관심했는데 어떻게 남을 믿을 수 있겠는가?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특히 화내는 것조차 억누르게 된 경우 두려움에 대한 방어 기제로 공포증을 만들어내게 된다. 두려움을 제한하고 그것을 특정한 대상에 집중시키는 것이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분노와 두려움이 같은 거예요. 그래서 화를 못 내게 하면, 이 자기 화를 표현 못하게 하면, 이 화를, 사실은 두려움이라는 그 자체는요, 내가 화를 이게 표현해줘야 되는데 표현 못해서 남을 공격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것을 막아버리니까 저 사람이 나를 공격할 거에 대한 그런 두려움보다는 내가 저 사람을 공격하고 싶은 이 마음, 그러다 내가 나 자신을 통제하지 못할 거라는 이 마음이 너무 커요. 그래서 애초에 뭘 하냐면 접촉을 안 합니다. 이게 두려움입니다. 연결을 시도하지 않고 자기 혼자 고립되는 게 이게 두려움인 거예요. 근데 이 두려움이 너무 크면은 어떤 특정한 한 대상의 두려움을 이렇게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뭘 만드냐면 공포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떤 대상이 하냐면은 여러 대상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대상들, 특히 엘리베이터 또는 교통수단, 고양이, 거미, 뱀 등 다른 어떤 특정한 대상의 두려움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자, 기성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이거 어린아이를 키울 때는 아이의 두려움을 존중하고 이해하며 받아줘야 된다. 안으로 느끼는 두려움을 인정하고 받아들여 두려움이 주는 교훈을 배울 줄 아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이거죠. 두려움을 느낄 줄 모르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두려움이란 기본적으로 매우 정상적인 감정이다. 두려움은 위험을 알려주고 우리가 그 위험에 대처하도록 하며 알 수 없는 상황에 대비하도록 해주기 때문이다 이거죠. 이 두려움이 정상적인 작동을 할 때는 괜찮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연을 할 때도요, 이게 조금 긴장이 됩니다. 긴장이 된다는 얘기는 사실 그 어떤 거냐면요, 내 강연하는 게 좀 두려워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긴장을 하면서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모아서 그런 어떤 것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는 게 이게 두려움입니다. 근데 두려움이 억압이 돼서 지나치게 두려움이 많아질 때 그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의 감정을 받아줄 때 그건 두려운 거다. 엄마도 그렇게 느껴. 그러나 그 안에 네가 그것을 대면할 수 있는 힘이 있다라는 것을 엄마가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이게 부모가 두려움에 대면하는 능력이 없으면 아이들도 그런 능력을 배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두려움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극복할 수 있다. 그러나 모든 두려움을 존중하고 함께 해줘야 된다. 시각이 좀 다르죠. 그거 무서운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두려운 거야 무서운 거야. 그러나 무섭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용기입니다. 아이가 요즘 더 자주 울어요. 자, 울음에 관한 부분들입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아이들은 넘어지는 것, 큰 소리, 모르는 사람, 이별, 목욕, 눈에 물이 들어가는 것, 어둠, 동물, 늑대, 유령, 마녀, 용 등을 무서워한다. 특히 큰 소리 나는 건 무서워하죠. 다크메 아이들 아주 어린 시절에 아주 작은 소리 짝 하는 소리도 깹니다. 정말 섬세합니다. 그리고 조금만 소리가 커도 웁니다. 자, 이거는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뭐냐면은
큰 소리가 나면 위험이 나타났다는 증거이고 도망치는 신호이다. 그러니까 아기는 혼자 도망칠 수 없으니 울어버린다.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울까? 이게 아닌 거예요. 지금 큰 소리가 났다는 얘기는 본능 안에 이미 위험이 왔다 이런 뜻입니다. 그 아이는 당연히 도망갈 수 없으니까 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럴 때는 어떻게 해주면 되냐면요. 좀 더 아이가 크면은요, 소리를 지르게 한다든가, 화를 내게 한다든가. 예, 이러면 경험을 바꿀 수가 있어요. 화를 표현하고 자신의 힘을 내보여서 두려움을 줄이는 것이다. 시끄러워요!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막 소리 지르게끔 해줘 보세요. 그 조용히 하세요. 이렇게 아이가 할 수 있게끔 그만해요. 시끄러워요. 이런 소리 하면 이게요. 이런 거예요. 이제 푸르미도 옛날에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기서 막 그냥 공사하다 보면 탕탕탕탕탕탕탕 떼들기니까 이게 낯선 소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낯선 소리니까 이걸 뭐 어떻게 하냐면은 이게 막 애가 울잖아요. 그럴 때 이제 엄마가 시끄럽더라고. 시끄러워 좀 그만 좀 하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게끔 하면 자기 안에 있는 힘을 찾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게 사이렌 소리도 울잖아요. 앵앵앵 울잖아요. 그러면 애들 웁니다. 그러면 아이는 그 우는 건 당연한 거예요. 낯선 소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엄마가 그 소리의 의미가 어떤지를 저 소리는 낯설기 때문에 울기 때문에 엄마가 계속 얘기를 해줌으로써 친숙하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소리는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빨리 좀 가기 위해서 비켜달라는 그런 소리란다. 아이는 그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모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자, 아이가 일단 두려운 것이 있으면 그 아이는 그 두려웠던 그 순간들을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려 할 겁니다. 예. 그런 얘기하는 것들을 들어줘서 이 반복해서 계속 하는 얘기들은 어떤 거냐면 그거는 지금 두려움에 관한 이 표현들을 지금 해결하겠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해결될 때까지 반복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놔두면은요. 예. 그래서 계속 들어줘야 된다는 거죠. 자, 아이가 수줍음을 많이 타요. 이게 이중 구석인데요. 인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아이들은 이 수줍음이 부끄러움이 발달할 시기가 있어서요. 인사하지 않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근데 부모가 자꾸만 인사하라고 시킵니다. 인사. 아이들은 인사합니다. 벌써 눈 마주치고 이렇게 보고 파란 미소 짓는데 부모가 머리를 숙여서만 인사라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참 강요하게 돼요. 부모 마음속에서는 좀 그런 게 있죠. 얘가 인사 잘해야만 내가 좀 잘 가르치는 부모야. 내가 다른 사람한테 괜찮은 사람이야. 이런 이미지를 줄 수 있죠. 그러나 아이들은 그걸로 인해서 인사시킬 때 사실 자기 자발에 의한 인사가 아니면 수치심을 느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이가 수줍음을 많이 타요. 이 인사에 관한 부분입니다. 인사. 늘 제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인사 억지로 시키지 마세요. 왜냐면은 아이들 부끄러움, 이 수줍음을 탈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얘기하잖아요. 낯선 사람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그 말 또 잘 들어요. 낯선 사람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인사 안 한다고 야단을 칩니다. 이걸 이중구속이라고 합니다. 이게 어떡하란 말이죠. 왜냐면 인사 조심하고 있는데 인사를 안 한다고 야단을 치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거. 인사 잘하는 아이를 키우고 싶다면 그냥 부모님이 먼저 인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인사 잘할 때 칭찬해 주면 돼요. 뭐 이렇게 어떻게 그렇게 인사를 잘하니? 이렇게 부모가 인사 잘하는 모습 보면 아이는 따라서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인사를 안 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내가 아이를 좀 잘못 키워서 그런 게 아닌가, 뭐 이런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좀 어떻게 볼까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 무의식이 작동합니다. 다른 사람한테 나 자신을 잘 보이다가 아이한테 수치심을 준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요 이렇게 또 인사 안 하면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모님이 이걸 방어해 줍니다. 보호해 주는데 어떻게 보호해 주냐면 아이가 수줍어서 그렇다고 그래요. 뭐 우리 아이가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 이렇게 들어가면 아이는 자기가 원래 수줍음을 많이 타는 아이로 받아들입니다. 그런 말을 아이에게 아무렇게나 갖다 붙이지 말자. 아이가 자신은 정상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진짜로 소심한 아이가 될지도 모른다. 이게 부모의 말 한마디가 참 무서워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가요. 아이들 그냥 원래 아이들이 순수하기 때문에 그냥 흡수합니다. 그런 말보다는 아니에요. 우리 아이는요. 누굴 사귀는데 시간이 좀 필요해서 그래요. 이 얘기를 해주는 게 더 낫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아이들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또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들이 이렇게 수줍음을 타는 게 정상이구나. 정상이죠. 예. 그런 믿음을 줘야 된다는 거죠. 자, 만일 그래요. 어른들 생각에는 아이가 바로 인사부터 하는 것이 좋아 보일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책임감이나 진정한 예절이 아니라 복종과 자동 반사적 반응일 뿐입니다. 아이가 타인에게 다가가는 데는 의지가 필요하다. 또 아이 스스로 적당하다고 판단하는 속도와 때가 있는 것이다. 자, 이거 많이 봤어요. 인사 안 하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저도요, 이 조카하고 인사할 때도 제가 항상 부모하고 먼저 얘기를 함으로써 내가 믿을 만한 사람이다라는 메시지를 먼저 줍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나를 받아들이는 속도만큼 제가 다가가요. 제가 애를 한 발을 다가가면 제 조카가 뒤로 싹 엄마 뒤 아빠 뒤 숨으면 제가 거기서 멈춥니다. 왜냐면 그 아이는 아직도 그것이 경계이기 때문에. 자, 이게 학교에서 성적 여러 가지 수치 많이 주거든요. 자,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 이건 거예요. 아이가 선생님을 무서워하거나 학교에 가기 싫다고 하면 아이의 말을 들어보자는 거죠. 선생님, 야, 네가 뭐 잘못한 게 있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먼저 그 규정을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매번 선생님 편만 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아이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뭔가 나쁜 경험을 했다는 소리다. 따라서 그 두려움에 맞서게 할 방법이나 아이를 보호할 방법을 알아내는 것이 중요하다. 선생님과 다른 의견을 말하면 혹시 아이가 혼란스러워하지 않을까 걱정하지 말자. 아이가 1년 내내 나쁜 선생님을 견뎌야 하더라도 부모인 당신이 선생님의 처사를 부당하게 생각한다는 걸 알면 아이도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자신감을 잃지 않을 것이다. 당신이 아이 편을 들어준다고 느끼면 상황에 거리를 두고 자신이 파괴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이게요, 선생님과 엄마 의견이 다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아이는 엄마는 선생님이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게 선생님은 선생님 안에 논리가 있습니다. 그 논리 안에서 또 선생님도 이렇게 착한 분이 되신 분들은 이 깨닫지 못해서 성적이라든가 이런 다른 비교 사항을 통해서 아이한테 수침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엄마가 누구 편에 서 있어야 되냐면 아이 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야, 선생님이 네가 뭘 잘못했으니까 그 선생님이 그렇게 했지. 이렇게 서버리면 아이는 선생님한테도 비교당하고 집에 와서도 의지하고 기댈 데 곳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부모는 그 아이 편에 서야 된다는 그 말입니다. 선생님은 1년마다 바뀝니다. 이거 학교에 가면 이 고통, 이거 굉장히 많이 얘기하는데요. 예. 자, 선생님의 권위주의, 부당한 처사, 비권언행이나 위협을 별 아닌 것으로 여기서는 안 된다. 그럴 때는 확실하게 아이 편을 들어주면 아이는 선생님이 그런 것을 견딜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베이스 캠프거든요. 네, 사회 나가서 깎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모만큼은 그 아이 편에 서 있어야만 어디 와서 위로를 받겠냐 이거죠. 그래서 그 아이는 자기를 비하하지 않고 나가서 다시 나갈 힘을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자,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만 제가 얘기하고 나가겠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핵심이에요. 아이의 두려움을 치유하려 하거나 아이 대신 문제를 해결하려 들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원하는 건 단지 부모가 자신의 감정을 함께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당신이 공감한다는 것만 보여주면 된다라는 뜻입니다. 자, 그럼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겠냐 이거죠. 제가 보기엔 두려움을 느낄 때는요. 누가 공감해 줄 때 두려움 사라집니다. 그렇게 하고 연결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푸르미닷컴에서도요. 막 두려우면 어떻게 하냐면 나 이렇게 두려워요. 이렇게 나 이게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누가 그 옆에 있어줘서 함께만 있어줘도 이 글로도 그게 가능해요. 내가 지금 이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면 지금 당신과 내가 지금 함께합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사라지고요.
근데 여기 이제 굉장히 많은 게 나와 있어요. 그 두려움을 쫓는 데는 뭐 소리 지르기, 웃기 등 노래 부르기도 좋다는 거죠. 자, 두려움을 아이들이 느낄 때 어떻게 주는 게 좋으냐면 일단 두려움에 대해서 이 두려움을 들어줘야 됩니다. 그건 뭐 네가 잘못한 거야 뭐 따질 거 아닙니다. 논리적으로 따질 게 아닙니다. 일단 그 아이가 두려움을 느끼면요 함께 해주고 그 아이가 두려움을 겪을 수 있게끔 옆에 누가 함께 있으면 그건 겪을 수 있습니다. 비난하거나 평가하지 않고 바로 그냥 두려움을 겪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래서 두려움이 통과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아이들한테 그 근원에 관한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아 그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설명해봤자 감정이 격하게 들었을 때는 그 얘기가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거죠. 아이가 당신 앞에서 곧바로 두려움을 극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버려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아이는 당신의 바람 때문에 부담을 느낄 것이고 부담은 또 다른 두려움을 낳는다.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야만 주위에 대한 자신의 힘을 느낄 수 있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두려움에 관한 부분들 예, 이게 지금 이 책에서 내용한 한 내용이 맞습니다. 두려움을 아이가 느끼게 해주는 거, 그거보다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좋은 게 없습니다. 두려움은 허상이기 때문에 느끼고 난 다음에 바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된다는 뜻이죠. 자, 이제 부모의 과잉 보호에 관한 얘기입니다. 조심해 넘어져 여기로 걷지 마 이렇게 아이가 위험에 맞서는 상황을 부모가 막아버리면 역설적으로 아이는 세상은 위험한 곳이다. 넌 위험에 맞설 능력이 없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게 된다라는 거죠. 아이가 참 부모 마음속에서 걱정이 되니까 잘 자기 자신을 한번 보세요. 자기가 어떤 말을 그렇게 쓰고 있는가. 안 돼, 하지 마. 이 말을 쓸 겁니다. 아이는 모순적인 메시지 접할 때가 많다. 일관성을 갖자. 부모는 괜찮아 겁내지 마라고 말하면서 아이가 혼자 행동하려면 금세 걱정이 가득 찬 목소리로 조심해를 연변한다. 도대체 어쩌란 말인가. 한편은 자 아줌마한테 뽀뽀해야지 하면서 또 한편은 낯선 사람한테 절대 말하면 안 되라고 말하니 그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거죠. 그 두려워할 거 없어 이렇게 얘기하면서 매일 조심해 이 말을 하니까 어떡하냐 이거죠. 그냥 아이한테 그 말을 해주세요. 그거 한번 해봐. 근데 엄마가 지켜줄게. 예, 한번 해봐. 도전해봐. 엄마가 지켜줄게. 예, 그래서 그 옆에 가서 지켜주세요. 예, 위험한 상황에 관한 부분 위험하다고 말하지 말고요. 그거에 관한 그 부모가 너무너무 위험한 상황이라면 가서 기다려서 못 들어오게끔 막아주고 대비해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라는 얘기죠. 자, 아이가 넘어져서 몸은 멍들 수 있지만 자, 근데요. 하지마 안 돼. 조심해 이 말은 몸보다는 영혼을 멍들게 있다는 거죠. 여기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영혼의 멍은 몸의 상처보다 더 심각할 수 있다. 부모의 과보는 아이를 억압하거나 아예 위험으로 내몰 수 있다. 과보를 멈추는 것만 해도 아이는 새로운 것이 허용되었다고 느낀다. 아이를 믿어보자. 아이도 자신이 신뢰받는 존재라고 느낄 것이다. 자, 부모의 불안과 실제 위험은 구분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요, 부모가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이 대면이 안 되면은요, 실제 위험이 없는데도 너무너무 위험을 자신의 불안이 증폭 때문에 과장합니다. 그래서요, 아이들한테 두려움들을 많이 주게 돼 있다는 거야. 그래서 항상 교육이요. 자기 자신에 있는 두려움부터 먼저 대면하자. 내가 뭘 두려워하는가. 내가 어린 시절 어린아이였을 때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이 내 안에 지금 그대로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이 대면이 안 되면은요. 당연히 내 아이도 그럴까봐 그런 염려가 먼저 있고 걱정이 먼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이들한테 두려움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분노의 억압, 이제 두려움에 관한 분노의 억압, 분노는 꽤 강한 감정이다. 그런데 아이 스스로 혹은 부모가 아이에게 분노를 표현하지 못하게 하고 더 나아가 분노를 느끼는 것조차 금지한다고 하자. 그러면 분노가 날 때 아이는 자기가 나쁜 아이라고 생각하게 된다. 그 화를 자신에게 돌리고 자기가 우습고 작고 모자란 아이라고 평가하고 느끼게 된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요.
분노가 억압되면 분노가 위장된 분노로서 누구한테 분노를 돌리게 되면 자기 내면으로 분노를 돌리게 됩니다. 분노가 표현되지 않으면 그 에너지는 방향을 자기 안으로 돌리게 되고 이 자기 내면으로 돌린 분노가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그래서 이 죄책감은 자기를 어떻게 보냐면 우습고 작고 모자라고 하찮고 쓸모없고 찌질하다고 이렇게 보게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큰아이가 작은아이보다 더 소심할 때가 많다. 질투를 밖으로 드러낼 권리를 아이에게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다. 엄마를 뺏어간 동생에게 화가 났지만 그걸 꾹 참는 것이다. 이거는요. 첫째 아이가 사랑을 충분히 하나니까 받잖아요. 근데 둘째 아이가 태어나면 둘째 아이한테 첫째는 분명히 질투를 합니다. 이 질투라는 이 단어는 마음속에 비교가 있는 상태에서 일어나고 질투는요. 근원적인 우리의 감정입니다.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사랑이라는 걸 깨닫기 이전에 우리 안에는 에고가 정상적으로 작동하게 돼 있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한테 질투합니다.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런데 질투하는 나를 바라볼 때는 그때 이 질투에 관한 이 부분들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질투가 나지만 그러나 나는 사랑을 선택하겠다는 그 선택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질투는 감출 때만 그 힘을 발현한다 그랬습니다. 나 질투가 나 이렇게 인정하면은 질투는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자기 내면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사랑을 선택할 수 있는데 첫째가 동생한테 질투가 나는 이 감정이 정확하게 어떤 감정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이는 우리가 말하는 해코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꼬집을 수도 있고 아니면 궁금하니까 밟아볼 수도 있고 또 이렇게 뭐 코를 막아볼 수도 있고 눈도 찌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행동들을 합니다. 근데 어머님들은 이 아이가 둘째한테 하면 즐겁합니다. 너 동생이잖아. 네가 사랑받았잖아. 근데 그 첫째 아이 마음속에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는지 이거에 대한 공감은 없다는 뜻인 거예요. 자, 어떻게 되냐면 화가 났지만 그 화가 나는 거야. 동생한테 네가 지금 당연히 동생이 태어나서 너 받을 사랑들 다 못 받는다고 느끼니까 화가 나지. 그래 그 화가 나는 거 맞는 거란다. 화를 내 괜찮아. 엄마 그 화 받아줄게. 그리고 그래 그런 감정도 그 질투가 나는 그 감정도 당연한 거란다. 그래 그래 충분히 느껴라. 엄마 옆에서 지켜주면서 그것들 너를 봐줄게. 이런 공감을 해줘야 됩니다. 화가 났지만 그걸 표현할 수 없는 아기는 자기가 갖고 있는 폭력성과 다른 사람의 복수를 두려워한다.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는 그런 강렬한 감정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아이는 분노를 거부하고 그것을 주의 탓으로 돌린다.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누구 때문이야 이렇게 주의 탓으로 돌리는 사람들은 이미 죄의식이 좀 들어왔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폭력성이 담긴 아이에게는 타인에게는 담긴 아이에게는 타인이 두려움의 대상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타인이 나를 공격할까 봐에 관한 두려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이 안에 있는 분노가 억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남을 공격하고 싶은 그 마음이 아주 어린 시절부터 있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나쁜 사람이야, 나쁜 사람이야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고 내가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면 좋은 사람인 척을 해야겠네 이렇게 위장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게 방어기제예요. 우리가 되게 착한 사람 그럴 때 그 이 의미를 얘기하는 겁니다. 착한 사람이 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게 착한 사람이 아니라 선한 사람이 되라는 뜻은 자기 자신을 나쁘다고 보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믿음에 관한 부분 안에서 이미 나쁘다라고 보면 착한 걸 위장하는데 사실 자기 안에 이 분노가 없다면 착한 걸 위장할 이유가 없는 거죠. 왜? 원래부터 착한데, 원래부터 선한데요. 위장할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은 상대편이 나를 공격할까에 관한 두려움이 아니라 원래 내 안에 있었던 공격성을 내가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려움으로서 나를 방어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항상 분노를 표현해라. 분노를 안전한 환경에서 표현해라. 그러면 분노가 사라지면 두려움도 함께 사라진다.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에너지 자체가 애초에 사라져 버리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이 두려움이 사라져야만 원래서부터 있던 사랑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분노를 표현하라고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자, 아이 스스로 갖는 두려움이 아니라 부모의 두려움이 반영되었다면 아이는
엄마 안에 억압되어 있는 두려움을 반드시 잃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에 있는 과도한 두려움을 아이도 습득하게 돼 있어요. 이걸 만일 제가 지금 너무 무서워, 엄마 무서워, 나 이렇게 무서워할 때 잘 지켜보다가 제 두려움이 혹시 내가 이미 억압해 놓은 두려움이 아닌가 라는 것이 자각이 일어난다면, 자, 그렇다면 뭐라고 얘기해 줘야 되냐면 그것은 부모의 두려움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부모 대신 그 두려움을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건 네 두려움이 아니란다. 그건 엄마 두려움이거든. 너는 해보고 싶은 걸 해봐. 예. 자, 이런 게 뭐냐면요. 이 부모님들 특히 학교에서 어린 시절에 왕따 당하고 상처받았던 사람들은요. 아이가 학교 갈 무렵 되면은요. 내 아이도 나처럼 왕따 당할까봐 굉장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그리고 왕따 당한 일이 일어나잖아. 그러면 과도하게 반응합니다. 뭐 그거는 아이가 스스로 그걸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부모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지금 부모가 아이가 컸을 때 자신이 컸을 때에 관한 환경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자신이 클 때, 우리가 컸을 때 우리 부모님 바빴습니다. 그래서 보호해주지도 못했고 이런 내용을 잘 몰라요. 그래서 혼자 그것들을 극복해야 됐던, 대면해야 됐던 너무너무 힘든 고통의 세월이 있었는데 다 해결되지 않고 엄마의 마음속에 무의식에 그대로 억압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아이도 가서 같은 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엄마는 그걸 안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고 어떻게 대처할지도 아는데 그 엄마의 내면 아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저 아이도 나처럼 저렇게 당하면 인생이 고통스러울 텐데. 그래서 확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자, 아이의 두려움을 이 두려움, 이것을 해결해 주려면 엄마가 어린 시절에 있었던 그런 것들의 그런 상처를 먼저 치유해 줘야 됩니다. 자, 푸르미의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은 굉장한 분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 아이는 스스로 혼자 갈 수 있는 힘이 있는데도 부모는 그거를 믿지 않기 때문에 근데 시간이 지나가면 금방 알죠. 지금 아이가 다른 애 나하고는 이건 알고 난 다음에 지나가고 난 다음에 아는 겁니다. 그래서 와서 자꾸만 저한테 와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버님 이게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 애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어. 네가 알고 있잖아 지금. 네가 지금 대면해주고 있잖아. 네가 봐주고 있잖아. 근데 뭘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어. 그러나 그 당시 14일 때는 그걸 모르게 되는 거죠. 자, 아이가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두려움에 맞서게 하지 말자. 자기 속도에 맞춰 두려움에 맞서고 아이가 스스로 선택했을 때만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두자.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엄마가 옆에 있으면서 아이가 아이 속도대로 두려움에 맞설 수 있게끔 두려움을 대면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주라는 뜻입니다. 자, 오늘 아이 마음속으로 강연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중국 잘 갔다 오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